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최예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정말 믿기도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몇 번이나 겪어보셨나요? 전 얼마 전 남편으로 인해 제가 살아온 시간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지금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기를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낡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하디 평범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야 했고 그런 어머니의 사정을 어린 나이부터 알고 있었기에 저는 웬만하면 무엇을 갖고 싶다고 무작정 떼를 쓰는 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저를 홀로 키운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인지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반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여 제가 언성이라도 높이는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안 봐도 뻔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게도 견디기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편모 가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야, 최혜주, 너 책상 서랍 밑에 한번 잘 찾아봐. 뭐 없어진 거 없어? 무슨 소리야, 그게? 나 잃어버린 거 없는데? 아닌데, 있을 건데? 잘 찾아보라니까? 내 교과서. 야, 네가 내 국어책 가지고 갔지? 돌려줘. 조금 있다가 바로 수업 있잖아. 싫은데? 안 돌려줄 건데? 찾고 싶으면 쓰레기통 잘 뒤져봐. 이런 식으로 제 교과서를 쓰레기통 안에 숨겨놓거나 제 사물함 속에 터진 우유를 넣어놓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책상에 욕설이 적힌 낙서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 앞에서 내색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내리시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에 못 받고 싶지도 않았고 또 힘든 순간은 언젠가 지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날들도 많았지만 홀로 힘든 시간을 묵묵히 잘 버텨냈습니다.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고 책도 열심히 읽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졸업을 하던 날, 어머니가 제게 꽃다발을 안겨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혼자서 견뎌내느라고 고생 많았어, 딸. 엄마가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하고 엄마로서 제대로 옆에서 지켜주지도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원래 엄마는 자식 눈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다 알아. 네가 굳이 엄마한테 말을 안 해서 엄마도 티를 안 내고 있었던 것뿐이지. 이제 힘든 거 다 끝낼 수 있을 거야. 이 동네를 떠날 거거든. 이 동네를 떠난다고? 그러면 엄마 회사는 어떡하고? 직장은 언제든 이직할 수 있는 거라 상관없어. 엄마한테는 네가 제일 중요해. 지난날 학교에서 지독히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어머니는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회사에 사직서를 낸 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셨고 저는 전학을 갈 준비를 했어요. 이곳과는 아예 관계도 없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말이죠.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은 낯설지만 새로웠고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과연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이전 학교에서처럼 따돌림을 당하면 어쩌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제게 먼저 다가와준 친구도 있었죠. 안녕, 나는 김윤정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어디서 왔어? 나는 최예주라고 해. 저기 인천에서 왔어. 인천? 와, 진짜 멀리서 왔다. 처음 와서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우리가 하나씩 다 알려줄게. 이따가 점심시간에 같이 밥도 먹으러 가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친구들의 친절함에 저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도 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원래 따돌림은 전학을 간다고 해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소문에 소문을 타게 되는 거라고 하던데 제게 그런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따돌림의 아픔을 극복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잘 지낼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야. 그냥 엄마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공부나 열심히 하지. 엄마가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해봐야 나중에 나도 어른이 되어서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스로 돈을 벌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갈 시기가 되었을 때 저는 지방의 국립대로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수도권의 대학으로 가는 것도 좋았지만 지방에 있는 국립대의 등록금이 더 저렴하기도 하고 집으로부터 스스로 독립도 해보고 싶었기에 지방으로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결정에 못내 아쉬워하셨어요. 그냥 가까운 대학 가지. 집 앞에도 대학 많은데. 나도 자립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도 지금 당장은 아쉽지만 그래도 나 없이 사는 게 가끔은 편안해지는 날이 올걸?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진짜 잘할 거야. 아무래도 지방으로 가는 것이었기에 저는 처음으로 자취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방세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곳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반지하 원룸에 들어가 살아야 했지만 그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줬어요. 비록 여름에는 밥 먹듯이 비가 새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긴 했지만요.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혼자 지내는 삶이 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만큼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아끼기 위해서 애썼어요. 밥은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거나 학식으로 대충 때우곤 했고 시간이 나면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버는 건 열심히 벌고 쓰는 건 아끼니 다행히 돈이 금방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저는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직으로 정식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직업을 원하진 않았어요. 그냥 남들처럼 무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기에 하는 일에 만족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대학 동기가 제게 소개팅을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소개팅은 뭔 소개팅이야 갑자기. 너 만나는 사람 없잖아. 우리 나이도 이제 30살인데 계속 일만 하면서 살 거야? 나 아는 오빠가 있는데 성격 좋아. 착하고 만나보면 너도 그 오빠의 매력에 풍덩 빠질걸? 그런 사람이면 너나 만나지 왜 날 소개시켜줘. 야,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도 아까운 사람이니까 너 소개시켜주려고 하는 거지. 어때? 한번 만나볼래? 사실 처음에는 남편에게도 소개팅 제안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내 인생의 연애 결혼은 무슨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누군가를 만날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도 밍숭맹숭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고 보니 남편은 생각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에 관심이 없던 저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해준 사람이기도 했죠.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만남에 같이 밥도 먹고 두 번째 만남 때는 같이 영화도 보고 하다 남편이 먼저 제 손을 덥석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예주씨랑 정식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연애 경험이 없어서 여자 마음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주씨한테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전 이 수줍은 고백을 단번에 받아줬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한 말대로 정말 제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려 무던히 노력했어요. 배려 깊은 모습만을 보이던 사람이었고 저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무난한 연애를 3년 정도 해왔을 즈음 저희는 연애가 아닌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 결혼을 하기 전 남편에게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나 사실 편모 가정에서 자랐어.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혼자서 나를 키우셨고 딱히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야. 이런 나라도 결혼할 수 있겠어?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제라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자기한테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 알고 보니 남편도 편부 가정에서 자랐더군요. 그래서 저흰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은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줬지만 과연 시댁 식구들도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남편 혼자만 이해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시댁 식구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신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반갑다고 해줬고 아버님도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잘 만났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와 동시에 어머니도 제게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예주 남편감 참 잘 골랐네. 워낙에 연애하는 거에 관심도 없어 보여서 시집이나 제때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진국을 데려오려고 늦었던 거구나. 그치? 내가 사윗감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데려왔지? 앞으로 엄마한테도 잘할 거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정말 잘할 거야. 내 생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어.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말이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오직 저만을 사랑해주는 남편, 그리고 저를 가족으로서 받아준 시댁 식구들, 힘들게 저를 오늘날까지 홀로 키워주신 어머니까지 앞으로 제 인생엔 꽃길만이 가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게 된 저희는 여느 부부들처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둘 다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밖에서 데이트를 하기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겼어요. 특히나 집에서 요리하는 걸 정말 즐겼죠. 오늘은 크림 파스타 만들어 먹는 거 어때? 오, 크림 파스타 좋지. 그러면 이따가 마트에서 장 보고 요리해서 먹자. 치즈도 솔솔 뿌려서. 이처럼 밖 데이트보다는 집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혼자 살 때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며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뜬금없는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저희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닌 송지연이라는 낯선 이름의 택배였죠. 기사님, 이거 택배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여기 송지연이라는 사람은 안 사는데 주소 한 번만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래요? 거기 보낸 사람은 이름은 송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는 여기가 맞거든요.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이름은 당연히 아니었고 남편의 이름도 신우의 이름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송지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죠.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으로 주소지가 설정되어 있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잘못 온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소는 또 저희 집 주소니 아이러니했죠. 그래서 우선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물어보기 위해 택배를 보관해 두다가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택배 상자를 들고 나가 물었어요. 여보, 오늘 집에 송지연이라는 이름으로 택배가 하나 왔거든? 아무래도 잘못 시킨 택배 같은데 당신 아는 사람인지 물어보려고 계속 보관해두고 있었어. 혹시 아는 사람이야? 송지연? 아, 그거 제대로 온 택배 맞아. 나한테 주면 돼. 송지연이 누군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 후배인데 물건 좀 대신 받아달라고 해서 우리 집 주소로 대신 받아준 거야. 나랑 친하거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고 내일 출근하자마자 바로 가져다 줄 테니까 나한테 줘.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분명히 자기도 집이 있을 텐데 굳이 남편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말할 이유가 있나 싶었죠. 이 사실이 영 찜찜했던 저는 남편을 계속해서 추궁했어요. 그 후배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집 주소도 공유를 할 정도인지.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냥 같은 부서에서 가깝게 지내는 후배고 남자친구도 있고 의심할 만한 사이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제가 이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남편의 반응은 무덤덤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부터 남편은 외근과 야근, 출장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집을 며칠씩 비우는 날이 늘어났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늦으면 연락이라도 잘 되어야 하는데 그 흔한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니 영 수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의심하는 건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택배 일도 있었고 하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는 친구에게 이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예진아, 요즘 우리 남편이 이상해. 오빠 말하는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얼마 전에 갑자기 낯선 여자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 택배가 온 거야. 송지연이라고. 우리 식구 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고 내 지인들 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군가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남편 회사 후배였던 거 있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했다나 뭐라나. 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아니 뭐 별 사이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있고 오해하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외근이니 출장이니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나. 야, 남편 그렇게 의심해봐야 뭐하냐? 내가 아는 오빠는 거짓말 같은 건 추호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면 너만 자꾸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그냥 출장 가면 출장 가는가 보다. 바쁘다고 하면 바쁜가 보다 하고 살아.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걸 어떡하겠어요. 제 마음으론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혹시라도 싸울까 싶어서 홀로 소가리를 깨나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 가까워졌어요. 한참 동안을 바쁘게 지내던 남편도 이날만큼은 우리 두 사람의 기념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며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날도 야근하고 출장 간다고 하지? 아, 여보 미안해. 나도 요즘 많이 바빴던 거 알잖아. 정말 우리 결혼기념일만큼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자.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랑 같이 보낼게.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니 괜히 신이 나던 거 있죠?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겼어요. 저희에게 처음 있는 가장 특별한 날인 만큼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돈 한 푼 더 벌자고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산 걸 텐데 제가 너무 의심만 했나 싶어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 기념일 날. 저는 퇴근 후 마트에 들러서 남편이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와인을 한 병 샀어요. 그리고 베이커리에 들러 작은 케이크를 주문했고 집에는 나름 감성 있는 조명 장식도 달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분위기를 내면서 시계를 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어디쯤 왔어? 곧 도착해? 음식 다 준비해놨어. 여보,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지?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오늘 좀 늦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들어오겠다며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늦게 들어온다고? 나 준비 다 해놨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기념일이잖아. 그 회사는 당신 아니면 일이 안 돌아간대? 하루 야근 안 하면 회사가 망하기라도 한대? 당신 마음 어떤지 이해해. 그래서 내가 지금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치만 어떡하겠어. 나도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어떤 일이든 변수는 생길 수 있어. 내가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서 이 정도 상황도 이해를 못 해주면 어쩌자는 거야. 그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왜 나랑 한 집에 같이 사는데? 그냥 일이랑 결혼하고 회사에 짐 꾸려놓고 살지 왜 나랑 사냐고!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서운한 감정은 이내 폭발해버리고 말했어요.
지난 날 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이번만큼은 솔직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온갖 감정들을 다 쏟아냈고 남편도 제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늦게 들어갈 수 있으니 끊으라는 말과 함께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정성껏 작성한 편지를 손으로 구겨버리고 음식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갖다 박아버린 채 불을 끄고 방 안에 들어가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정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펑펑 울어버렸죠. 남편은 새벽이 되어서야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고서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더군요. 제가 안 자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말이에요. 방문을 닫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봐서 아마도 밖에서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서운했어요. 집에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미안하다고, 일어나서 이야기라도 좀 하자고 말이라도 좀 하던가. 그래서 다음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거실로 나가 잠들어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몇 시에 들어왔어? 한 3시쯤 들어왔나? 당신 깰까봐 그냥 방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잤어. 또 거짓말하네? 방에 들어왔었잖아. 나 밤 꼴딱 샜어. 당신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날 흔들어 깨우지 그랬어. 얘기라도 좀 하자고 하지 그랬어. 왜 당신은 상황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 여보, 미안한데 나 정말 오늘만큼은 당신이랑 언성 높여 싸우고 싶지 않아. 나 새벽에 들어왔고 지금도 너무 피곤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나는 뭐 안 피곤한 줄 알아? 난 뭐 신경 쓸 거 없는 줄 아느냐고. 당신 정말 왜 그래? 왜 이렇게 변한 건데? 저의 울음 섞인 외침에 남편은 질린다는 듯 인상을 한번 찌푸리더니 이내 소파 옆에 놓여져 있던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높아져만 갔고 갈등은 점점 깊어만 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아버님과 신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님께는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불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건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신우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버렸기에 연락도 제대로 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부부간의 사이에 대해 징징거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니와 시차가 영 거꾸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오로지 저 혼자 견뎌내야 했죠. 그 이후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지만 남편과는 여전히 냉전 상태였습니다. 아예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서로 퇴근을 하고 돌아와도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나 일주일 정도 출장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오랜만에 꺼내는 이야기가 고작 출장에 관한 이야기라니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였지만 저는 이미 조금은 체념한 상태였기 때문에 쿨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 맨날 가는 외근에 출장인데 뭐 새삼스럽게 말을 하고 그래. 그냥 다녀와서 보고하면 되지. 그거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 통보하고 갔다 오기. 꼭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좀 좋게 말해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좋게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당신 참 이기적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됐고. 나 이제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언쟁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출장을 가던지 말던지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알았어. 앞으로는 이야기 안 할게. 오늘 새벽에 출발하니까 일어나서 나 없어도 놀라지 마. 남편의 말에 저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출장을 가던지 말던지 짐을 싸던지 말던지 신경조차도 쓰지 않았죠. 그렇게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발을 한 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도 없어져 있었고 남편의 옷가지들도 몇 벌 사라져 있었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도 마침 휴가였기 때문에 집에서 빈둥거리며 쉬기나 해야겠다는 심산으로 소파 위에 벌러덩 드러누워 텔레비전이나 보며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어요. 정말 신경을 끄고 사니 되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뭐하러 그렇게 일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을까? 이렇게 관심을 끄고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세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였어요.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전화를 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설마 한국으로 온 건가 싶어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들어왔어. 저기 올케,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뜬금없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정말 실례인 거 아는데 혹시 너희 이혼했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을 하다뇨. 전혀 그런 것 없는데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사실 친하게 지내는 동생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부고장을 받았는데 거기 상주 이름에 동생 이름이 있는 거야. 동생 이름이 흔치 않은 이름이라는 걸 아니까 나는 뭐지 싶은 마음에 부랴부랴 귀국해서 한국 도착해서 장례식장으로 바로 갔는데 거기서 정말 상주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 손님들 맞이도 하고 절도 하고. 그래서 설마 이혼을 한 건가 싶었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신우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출장 간다고 짐을 싸서 나간 사람이 장례식장에 상주로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게다가 옆에는 신우의 아는 동생이 있다는 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감도 잡히지 않았죠. 저는 전화를 끊은 다음 가타부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워 손이 덜덜 떨렸지만 아무리 떨리더라도 이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아 직접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우선 신우에게 장례식장 위치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송받은 모바일 부고장을 그대로 전해받았는데 진짜 상주 이름에 남편의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는 겁니다. 그 장례식장은 서울의 외곽 쪽에 위치한 장례식장이었고 주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피가 식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을 정도였죠.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어요. 택시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한번 살펴보더니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낮춰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쉽게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출장이라는 말은 대체 뭐였던 건지, 차라리 신우가 잘못 본 것이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장례식장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특유의 향냄새와 흐느끼는 소리가 복도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조문객 행세를 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그곳에서 남편이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은 상복에 리본을 달고 조문객들과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훤칠하게도 생겼네. 그래도 고인께서 듬직하시겠어.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전혀 본 적 없는 여자, 신우의 친구로 추정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마치 부부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어요. 정말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나니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하고 나가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있는 그 광경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후다닥 장례식장 밖으로 뛰쳐나와 주차장 한켠에서 숨을 몰아쉬며 몇 번이고 구역질을 했어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언제부터 제게 거짓말을 해온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저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볼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전화를 한 30통 정도 걸었을 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 내가 말했잖아. 나 지금 출장 와 있다고. 무슨 일 있어? 부재중하며 문자하며. 출장을 와 있다고? 지금 나랑 장난쳐? 왜 거짓말해? 당신 지금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하고 있잖아. 나 그거 다 보고 오는 길이야. 형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 오랜만에 전화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뭔 줄 알아? 우리 이혼했냐는 말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누나가 그런 말을 했어?
당신 이거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 알았어. 알았으니까 정리되면 이야기하자. 미안해. 남편은 그저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체 이 상황에서 뭐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며칠을 보낸 후 남편은 죽을 상을 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가가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정리 다 돼서 들어온 거 맞지? 그럼 빨리 말해. 여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일은 뭔지 당신 입으로 빨리 설명해 보란 말이야.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집안의 모든 짐을 싸서 남편을 내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 입에서 나올 말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남편에게서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에 얘기라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내쫓아도 늦지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한참 동안이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남편을 닥달했어요. 지금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당신 입으로 설명해 보라고. 정리 다 되면 말하자며.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됐어? 그럼 내가 시간을 줄까? 얼마나 시간을 주면 정리할래? 아니 여보 잠시만. 내가 다 이야기할게. 한참 동안 망설이기만 하던 남편은 이내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 제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그런데 정말 결단코 불륜이나 이런 당신이 생각하는 안 좋은 거 아니야. 사실 나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입양된 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리야. 무슨 말이야 그게? 입양된 아들이라니?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고아원에 버려졌고 고아원에서 살다가 6살 정도에 아버지에게 입양됐어. 지금의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인 거고 누나도 친누나가 아니라 양누나인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저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낳아준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어요. 친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낳은 딸이 남편을 찾아와 진실을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는 그 말에 친어머니의 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녀는 신우가 한국에서 일을 할 적에 알게 됐고 대화를 하다가 워낙에 잘 맞아서 가까워지게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신우가 더 많았지만 그래도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신우의 SNS 프로필을 구경하다가 문득 신우와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본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이의 사진과 비슷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외국에 가 있는 신우 몰래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더군요. 그렇게 조사 끝에 찾아올 수 있었대요. 그렇게 찾아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어머니가 암 말기에 걸려서 위독한 상황이라는 말이었어.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이제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느냐고 말이야. 그런데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 자기가 낳은 아들이 보고 싶다고. 아들을 보고 눈을 감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야. 고아원에 버리고 갈 땐 언제고 늙고 병드니까 그제서야 버리고 간 자식을 찾았다니. 정말 드라마나 현실이나 똑같아. 드라마에서 봐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천지로 나오잖아. 참 양심 없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네. 나도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갈피도 잡히질 않았고. 제가 남편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아원에 버리고 가서 얼굴 한번 비춘 적 없는 친어머니라는 존재가 늙고 병들고 이승을 떠날 때가 다 되니 아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화를 내기보다 정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을 비추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매몰차게 밀어내고 외면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은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본인을 버린 친어머니를 한번 보러 가자고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어차피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면 한 번은 얼굴을 비춰줘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이었대요. 이유를 들어보고 싶었어. 대체 그때 나를 왜 버린 건지. 근데 당신한테는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질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었어. 그래서 계속 숨겨왔던 거야.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그래서 그렇게 친어머니를 돌봐주려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갔던 거였어? 그럼 그분이 왜 당신을 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 아니지. 그걸 말은 해주시디? 남편의 친어머니가 남편을 고아원에다가 맡기게 된 이유는 남편의 생부가 무척이나 개차반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손을 올려대기 바빴고 주정을 부리고 그런 행패와 추태를 견디지 못한 남편의 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을 할 거라면 집안의 장남인 남편은 내놓고 가라는 말에 그냥 무작정 남편을 안고 도망을 치셨대요. 그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멀리 도망쳐 도착한 곳이 바로 인적이 드문 고아원이었고 그곳에다가 남편을 무작정 맡겨놓았다고 하더군요. 제발 남편이 본인보다 더 좋은 가족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생사를 떼어놓는 고통을 참고서 말이죠. 하지만 그건 친어머니의 평생 한이 되었고 상황이 나아져 재혼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남편의 존재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지 그랬어. 뭐가 그렇게 용기가 안 나서. 나는 당신한테 숨기는 것도 없이 다 말했는데 당신이 말하지 않아서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오해했잖아. 미안해. 나도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숨기려 했던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질 않아. 그냥 나도 모르게 치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 떳떳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못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남편은 그 이후로도 제게 말을 하지 않고 꾸준히 친어머니의 병원에 들러 그분의 상태를 살피셨고 그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셨대요. 괜찮다고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말을 해도 몇 번이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다고 했어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내 얼굴을 봤으니까 그제야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돌아가신 거고 부고 소식 듣자마자 짐을 싸서 장례식장으로 간 거였어. 상주 역할 자처하러. 굳이 상주 역할은 맡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들로서의 역할은 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이제야 오해가 풀렸네. 정말 미안해. 내가 오해를 할 만한 여지를 만들었어.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내 잘못이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당신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 이혼을 할 거고 별거를 하자고 하면 별거를 할 거야.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속사정이 다 있었고 저도 오해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남편도 제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 저희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 사실은 아버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 짐짓 놀란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고인의 딸이 신우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남편도 여기에 대해 이런 방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니 말이죠.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걸 혼자 끙끙 앓으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있어. 부부 사이에 숨기고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미안해 누나.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어지간하면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선에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버지. 우리한테 미안할 건 없지. 나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니.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절대로 혼자 앓지 말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라. 가족 좋다는 게 뭐냐. 특히나 아내에게는 더더욱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말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일이 마무리된 후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의 딸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장례가 마무리된 직후이니 짐을 정리하고 있을 것 같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희 집으로 도착한 택배 주인의 이름 송지연도 친어머니 딸 이름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어요. 시댁 식구들까지 같이 우르르 가면 너무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될 것만 같아 우선 남편과 저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어쨌든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기도 하고 적잖게 오해도 하고 있었으니 불편하진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걱정 외로 남편 친어머니의 따님은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침 유품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송지연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최예주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골이 말이 아니죠. 죄송해요. 커피라도 한 잔 내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녀는 수척한 얼굴을 하고서도 저희를 향해 환히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를 위해 커피 한 잔씩을 내어주었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언젠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날이 오게 되면 꼭 인사를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네요. 어머니도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한테도 아내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 한켠이 간질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영 불편한 것 같지도 않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남편은 약속 하나를 했어요. 서로에게 되도록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자는 약속이었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면서 숨기게 된다면 나중에는 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부부 사이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어긋나는 걸 원하지 않아. 정말 지난 일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해서 터져나가 버릴 것만 같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다 자초한 일이니까 미안해 정말.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겠다고 나랑 손가락 걸고 약속해 줄 수 있어? 정말 사는 동안 평생 적어도 나한테만큼은 비밀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당연하지. 새끼손가락 도장 꾹 찍고 복사까지 할 수 있어. 이제 절대로 이런 상황 만들지 않을 거야.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꼭 달라질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주는 남편이 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남편과 저는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의 납골당으로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납골당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가기는 편했어요. 사진으로나마 처음 뵙게 된 남편의 친어머니는 놀라우리만치 남편과 똑 닮아 있는 분이셨어요. 웃는 모습이 참으로 선해 보이는 분이셨죠. 저는 늦었지만 사진을 보며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와이프예요.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너무 늦었죠. 살아계실 때 얼굴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드님이랑 저 평생 싸우지 않고 잘 지낼 테니까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매년 돌아오는 기일마다 작게 제사를 지내드리겠노라고도 약속을 했어요.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시니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짐짓 놀라는 눈치였지만 제가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의 딸에게도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괜찮다면 앞으로 어머님의 제사는 저희 쪽에서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니에요. 제사는 제가 알아서 따로 지내도 괜찮아요. 정 힘들면 절에다가 모셔도 되는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께서 살아생전 남편에게 많이 미안해하셨다고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친어머니의 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해줬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과 신우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의 선택을 오로지 존중해 주셨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2년 정도가 흘렀고 저희 집에서 작게나마 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매년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트에서 열심히 장을 받아가 정성껏 음식을 해서 상에 올려드리고 있답니다. 물론 친어머니의 딸이자 신우의 친구도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절을 올리고 있고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저희 식구랑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는 참 기묘한 인연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우의 가까운 사람을 가족으로 마주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연을 마지막으로 적어나가는 지금도 이때만 생각하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은 이후 주위 사람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곤 해요. 이를테면 어떤 지인이 남편한테 말 못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는 웃으며 절대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숨기다 보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고 돌아보면 걷잡을 수 없는 진실로 되어버리는 경우를 직접 겪었으니까요.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선물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당황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저희 부부도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지 않으면 평생 알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말하지 않는 배려는 결국 불신이 될 수밖에 없고 침묵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은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면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그 용기를 내기까지의 과정이 비록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제 슬슬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벌써 여름의 끝자락에 접어들었네요. 여러분들의 하루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